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미국 CNN 본사에서 파견된 한 수석 프로듀서가 수십 개국을 돌며 수많은 도시를 취재해왔지만 이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기술이다 라며 말을 잇지 못한 곳이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일본에서 좌절하고 아무 기대 없이 도착한 서울에서 그녀는 결국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 서울이었을까요? 변화를 촬영하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미처 몰랐던 나라, 기술보다 따뜻한 나라, 편리함보다 배려가 앞서는 나라. 그 진짜 대한민국으로 지금 함께 같이 떠나볼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동무비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15년간 CNN에서 국제부 프로듀서로 일해왔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격변, 중동의 분쟁 지역, 남미의 경제 위기까지 안 가본 곳이 없죠. 전 세계 42개국을 취재하면서 나름 웬만한 건 다 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아시아 취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2024년 가을 뉴욕 CNN 본사 42층 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아시아 다큐멘터리 시즌2의 마지막 에피소드였죠. 레이첼, 이번엔 일본과 한국이야. 아시아의 두 선진국을 비교 분석하는 거지. 데이비드 편집장이 던진 말에 저는 솔직히 내심 실망했어요. 또 뻔한 아시아 스토리겠구나 싶었거든요. 일본은 이미 지난 30년간 서구 언론에서 끝없이 다뤄진 모범 아시아였고 한국은 최근 K-팝과 드라마로 뜨고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선진국 시스템 비교를 테마로 잡았어요. 일본은 전통적인 선진국 모델, 한국은 신흥기술 강국으로 접근하는 거죠. 기획회의에서 나온 방향성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해온 뻔한 국가 비교 취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잠깐 CNN이 한국을 일본과 완전히 대등한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요? 동료 기자 마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을 때 편집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한류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실질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있어.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까지.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문화 수출국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다른 걸 느꼈어요. 편집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번 취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설마 한국이 일본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를 줄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전문 기자로서의 호기심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지표, 기술 혁신, 사회 인프라까지 하나씩 살펴보니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운 나라더라고요. 어쩌면 이번 취재가 제 커리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11월 첫째 주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일주일간 도쿄에 머물렀습니다. 첫 촬영 장소는 신주쿠역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역이라는 명성을 직접 체험해 보려고 했죠. 이 노선도가 정말 맞는 거예요? 지금 30분째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데요. 촬영 감독 마이크가 지하철 노선도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어 표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 길 찾기엔 전혀 도움이 안 됐거든요.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어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시부야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요? 지나가는 정장 차림의 일본인 직장인에게 영어로 물어봤지만 고개만 살짝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두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죠.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에게 물어봤는데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며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왜 다들 피하죠? 카메라맨 제임스가 의아해했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길을 물어보면 모르더라도 친절하게 뭔가라도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교통카드 충전은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자동 발매기 앞에서 무려 25분을 보냈어도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일본어로 된 버튼들 사이에 영어 표기가 있긴 했지만
실제 충전 과정은 여전히 미로 같았죠. 안내원도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 최고 선진국의 교통 시스템인가요? 마이크가 좌절하며 중얼거렸을 때 저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상상했던 일본과 현실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구청에서 촬영 허가를 받는 과정이었어요. 오전 9시에 도착해서 오후 12시가 되어서야 겨우 끝났거든요. 이 서류를 작성하고 3번 창구로 가세요. 첫 번째 공무원이 설명했지만 3번 창구에서는 완전히 다른 부서로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또 다른 서류를 요구했죠. 마치 핑퐁 게임 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한데 이 서류는 1층에서 발급받으셔야 해요. 두 번째 공무원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시간 만에 겨우 촬영 허가를 받았는데 그마저도 명확한 안내 없이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했어요. 공무원들은 친절하긴 했지만 효율성은 전혀 없었죠. 이게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일본 시스템인가요?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단 전체가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돈되어 보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구조였어요. 일본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면서 한국은 과연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3일차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촬영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토요코 키즈라고 불리는 10대 미성년자들이 백화점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 나이가 몇 살로 보여요? 제임스가 카메라로 멀리서 찍으면서 물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주변 어른들의 반응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 쇼핑백을 든 주부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갔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이렇게 질서를 중시한다는 일본에서 이런 모습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니요. 통역사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남미에서 취재할 때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경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으로 들어간 이자카야에서도 문화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 흡연이 가능한가요? 네, 괜찮습니다. 흡연석 따로 있어요. 그런데 흡연석과 금연석 사이에 벽이 없더라고요. 담배 연기가 그대로 넘어와서 저희 촬영팀은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죄송한데 담배 연기가 너무 심해서요. 직원에게 이야기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어깨를 으쓱하더라고요. 손님이 불편해하는데도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는 더 당황스러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부딪혀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갈 길만 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이역이 우에노인가요? 제가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에게 물어봤는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무시하더라고요. 이어폰을 끼고 있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들리지 않는 척했어요. 예의 바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무관심인 것 같아요. 통역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정중해 보이지만 진짜 배려나 도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죠. 가장 놀랐던 건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였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라도 도와드리려고 다가갔는데 할머니가 당황하면서 사양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사래를 치시면서 도움을 거절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도움을 주고받는 것조차 어색해하는 사회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 사회의 예의는 정말 거칠애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진정한 배려와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국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또 다른 복잡한 도시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도쿄에서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우울감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와, 여기 정말 밝고 깨끗하네요. 카메라맨 제임스가 감탄했어요. 공항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도 높고 개방적이었거든요. 도쿄 나리타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더 놀라운 건 표지판이었어요. 모든 안내문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는데 폰트도 깔끔하고 가독성이 뛰어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기 보세요. QR코드로 번역까지 되네요. 마이크 감독이 발견한 건데 표지판에 QR코드가 있어서 스캔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다른 언어로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섬세한 배려는 다른 공항에서 본 적이 없었죠. 입국 심사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쿄에서 30분 넘게 줄 서서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했는데 여기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너무 빨라서 5분도 안 걸렸어요. 여권만 스캔하면 끝이에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니 바로 통과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어 못하는 외국인을 위한 별도 안내원까지 배치되어 있었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안내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말해주니까 정말 환영받는 기분이었죠.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수화물 수취장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짐이 벌써 나왔어요? 아직 10분도 안 됐는데요. 도쿄에서는 30분 넘게 기다렸던 수화물이 여기서는 정말 빨리 나왔어요. 게다가 수화물 카트도 무료였고 공항 곳곳에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와이파이도 무료네요. 제임스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놀라워했어요. 등록 절차도 간단하고 속도도 빨랐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도쿄에서 만난 공항 직원들은 무표정하고 기계적이었는데 여기 직원들은 진짜 미소를 지으면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처음 한국 오신 거예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택시 기사님이 영어로 인사해 주실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발적으로 외국인을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이게 진짜 같은 아시아 공항 맞나요? 마이크 감독이 중얼거렸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똑같은 공항인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요? 단순히 시설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이 이렇게 좋을 줄 정말 몰랐거든요. 서울 첫날 명동 한복판에서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삼겹살 전문점에서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흡연석 따로 있나요? 도쿄 경험 때문에 미리 물어봤는데 직원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실내 전면 금연입니다. 한국 모든 실내가 금연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도쿄에서 겪었던 담배 연기 때문에 식사 못했던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환기시설도 정말 좋네요. 제임스가 감탄하며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기를 구워도 연기가 잘 빠져나가서 옷의 냄새도 거의 안 배더라고요.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봤습니다. 명동역에서 티머니 카드를 구입했는데 정말 간단했어요.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요? 네, 환승할 때 요금도 자동으로 계산돼요.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어서 편리하실 거예요. 영무원의 설명에 저는 놀랐습니다. 도쿄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카드를 써야 했는데 여기는 정말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저기요, 혹시 홍대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요? 지하철 안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에게 물어봤는데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아, 외국분이시네요. 여기 지도 어플 깔아드릴까요? 직접 제 핸드폰에 지하철 앱을 설치해 주면서 사용법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영어로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고마워하니까 오히려 그 학생이 부끄러워하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한국 여행 재미있게 하세요. 이런 자발적인 도움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지하철역 안시설이었어요.
화장실이 정말 깨끗했고 심지어 휴지와 비누까지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어요. 손 건조기도 최신식이었죠. 이게 정말 지하철역 화장실 맞나요? 마이크 감독이 놀라워했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국의 웬만한 쇼핑몰보다 깨끗했거든요. 지하철에서 만난 아주머니 한 분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머, 외국분이시네요. 어디 가세요? 제가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강남역 가려고 하는데요. 아, 그럼 여기서 갈아타셔야 해요. 제가 같은 방향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정말 친절하게 환승역까지 안내해 주시면서 한국 음식 추천까지 해주셨어요. 불고기 꼭 드셔보세요. 외국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시스템 자체가 외국인을 배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부터 다르다는 거리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돌아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하루 종일 불편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편리하고 따뜻한 경험들의 연속이었죠. 서울 3일차 본격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강남역에서 첫 촬영을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지하철 위치가 나와요. 역 안 전광판에서 2호선 열차가 1분 30초 후에 도착한다고 정확하게 표시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안내까지 해주죠. 정말 1분 30초에 와요? 제임스가 시계를 보면서 확인했는데 정말 1분 28초 만에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오차가 고작 2초였죠. 이 정확성은 정말 대단하네요. 마이크 감독이 감탄하면서 말했을 때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몇 분 늦는 게 당연한데 여기는 초 단위로 정확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 앱이었어요. 이 앱 좀 보세요. 현지 가이드가 보여준 지하철 앱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출발지와 도착지만 입력하면 최적의 환승 경로는 물론이고 각 지하철 칸별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3번 칸이 가장 비어있다고 나오네요. 정말 3번 칸으로 가보니 다른 칸보다 훨씬 여유로웠어요. 심지어 도착역에서 어느 출구로 나가야 목적지와 가까운지까지 알려주죠. 이건 교통이 아니라 완전한 사용자 경험 플랫폼이네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통합 시스템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발견은 전국 호환성이었어요. 이 카드로 부산에서도 지하철 탈 수 있어요? 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쓰던 교통카드로 부산, 대구, 광주 모든 도시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이드의 설명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도쿄에서는 시내와 시외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는데 한국은 하나로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버스도 같은 카드로 탈 수 있고 환승 할인까지 자동으로 적용돼요. 정말 신기했어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 별도 요금 없이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버스도 실시간으로 몇 분 후에 온다고 나오네요. 정류장 전광판에 142번 버스 2분 후 도착이라고 표시되더라고요. 정말 2분 후에 버스가 왔고요. 이게 진짜 실시간 정보구나. 제임스가 감탄했을 때 저는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승객들의 행동도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모습, 내릴 사람 먼저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었거든요. 안전문이 열리면 양쪽으로 비켜서서 내릴 사람 먼저 기다리네요. 도쿄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밀려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그날 촬영을 마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혁신이라는 걸요. 서울 4일차 밤 하루 종일 촬영으로 지친 상태에서 호텔에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도 귀찮고 그렇다고 호텔 룸서비스는 비싸고 해서 고민하고 있었죠. 배달 어플 한번 써보시는 게 어때요? 현지 스태프가 추천해준 치킨 전문점이 있어서 주문해보기로 했어요. 정말 30분 안에 와요? 메뉴를 보니 평균 배달 시간 18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양념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죠.
놀라운 건 주문 직후부터 시작되었어요. 주문 접수됐네요. 조리 시작한다고 알림 왔어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조리 중, 포장 완료, 배달 출발까지 단계별로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배달원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추적되네요. 지도상에서 배달원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줬어요. 마치 택시 앱처럼요. 정말 신기한 건 배달원과의 소통이었어요. 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로비에서 받으시겠어요? 문자로 미리 연락이 와서 로비로 내려갔는데 정확히 5분 후에 배달원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치킨 주문하신 분이세요? 배달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음식을 건네주더라고요. 포장도 정말 깔끔했고 젓가락과 물티슈까지 챙겨주셨어요. 총 주문 시간이 17분이었네요. 제임스가 시계를 확인하면서 놀라워했어요. 예상 시간보다 1분 빨랐거든요. 다음 날에는 더 다양한 것들을 주문해 봤습니다. 샴푸랑 칫솔도 배달돼요? 네, 편의점 상품은 보통 20-30분 내로 배달됩니다. 정말 25분 만에 생필품이 도착했어요.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주문했는데 녹지 않은 상태로 왔죠. 이건 정말 미래의 생활이네요. 마이크 감독이 감탄하면서 말했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빠르고 정확한 배달 서비스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배달원들의 서비스 정신이었어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앱으로 주문하세요. 같은 지역이면 배달비 무료예요. 배달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앱 사용법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외국분이시네요. 한국 음식 맛있게 드세요. 자연스럽게 영어로 인사까지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시스템의 완성도였습니다. 앱 하나로 음식, 생필품, 꽃, 심지어 처방전 없는 의약품까지 주문할 수 있네요. 각각 다른 앱을 써야 하는 미국과 달리 여기서는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모든 게 가능했어요. 결제도 정말 간편하네요. 카드 등록 한 번으로 모든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영수증도 자동으로 보관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편리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나라라는 걸요. 마지막 날 밤 우연히 발견한 심야 자율주행 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특이한 버스를 발견했거든요. 저 버스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임스가 의아해하면서 말했을 때 저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운전석이 비어 있더라고요. 혹시 자율주행 버스인가요? 현지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호기심에 타보기로 했죠. 정말 완전 무인 운전이에요. 버스 안에는 안전요원 한 명만 있고 실제 운전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고요.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상용화한 도시래요. 가이드의 설명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까지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따로 있었어요. 동대문에서 촬영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비 오네요. 빨리 들어오세요. 근처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카메라 젖으면 안 되죠? 여기 들어와서 피하세요. 정말 자연스럽게 가게 안으로 불러주시면서 촬영 장비까지 걱정해 주셨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어느 나라세요? 미국에서 왔어요. CNN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하고 있어요. 어머, 그럼 한국 알리러 오신 거네요. 고마워요. 아주머니가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면서 따뜻한 차까지 내어주셨어요. 비 그치면 드실 거 있어요?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음식까지 권해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장비를 보호하려고 비닐을 씌워주시는 것이었어요. 이거 갖고 가세요. 또 비 올 수도 있으니까요. 새 비닐봉지를 여러 개 챙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와주셔서 고마워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그 순간 저는 뭉클했어요. 첨단 기술보다 사람의 따뜻함이 먼저 다가왔거든요. 시장을 나오면서 만난 할아버지도 인상적이었어요. 외국분이시네요. 우리나라 어때요? 정말 좋아요.
모든 게 편리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을 텐데. 더 좋아질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계 어디 내놔도 안 뒤처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에서 야경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대학생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분이시죠? 한국 여행 어떠세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모든 게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어요?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술을 통해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의 메시지를 찾았다고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감동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감동을 위해 기술을 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였어요. 15년간 CNN에서 일하면서 42개국을 취재했지만 한국만큼 제 선입견을 완전히 뒤바꾼 나라는 없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실망감이 서울에서는 완전한 감동으로 바뀌었어요. 일본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질서와 예의 뒤에 숨겨진 불편함과 무관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배려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새로운 시각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진실한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도 여러분의 한국 경험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특별한 순간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진실로 찾아뵐까요? 전 세계 어디든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무비였습니다.